지난 시간 이어서 142페이지 자 매매 보겠습니다. 네. 자 매매 자 142페이지 자 1번 문제입니다. 계약금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네, 자 계약금. 계약은 여러분 요물 계약이라고 그러죠. 예, 청약 플러스 승낙에 계약금의 수수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요물 계약입니다. 네, 낙성 계약에 대해서 요물 계약입니다. 자, 1번 계약금 교부가 매매 성립 요건은 아니다. 그러니까 계약금 계약은 계약금은 매매 계약의 요소가 아니에요. 사실은 매매 계약과 계약금 계약이라는 계약이 합체되어 관례상 합체되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지 관행상. 그렇죠. 계약금 계약은 어디까지나 별개의 계약입니다. 그럼 매매 계약은 쌍무 계약이요 낙성 계약이지만 계약금 계약은 요물 계약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계약금 교부가 매매 성립 요건은 아니다. 맞고 2번 이행기에 약정이 있는 경우라더라도 당사자가 채무 이행기 전에는 착수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특약을 한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도 있다. 뭐 당연하죠. 중도금 지급 일자를 뭐 3월 5일 이렇게 정했다 하더라도 2월 뭐 말일까지 이렇게 중도금 미리 입금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행기 전에는 착수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을 했으면 모르지만 그런 특약이 없다면 이행기 전에도 착수할 수 있습니다. 3번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수령자가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원은 약정 계약금이 아니라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이다. 아니요. 약정 계약금입니다. 약정 계약금. 이 소리가 뭡니까? 예를 들면 갑하고 을하고 1억짜리 토지에 매매 계약을 했다. 네, 1억 계약했다. 그래서 우리 관행상 계약금 1,000만 원. 자, 1할 1,000만 원 계약금을 치렀다. 근데 실제로는 1,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관행으로 근데 여러분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계약금이 반드시 1할이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관행이 그렇다는 것이지. 뭐 1억짜리 총 매매 계약에 계약금 뭐 1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정해도 뭐 무방한 것인데 어쨌든 관행상 이제 봤을 때 1할이니까 이렇게 1,000만 원이 계약금인데 이 을이 실제로 지급한 계약금은 1,000만 원이 아니고 예를 들면 7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치렀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을이 해약금에 한 해제 있잖아요. 해약금에 한 해제가 뭐예요? 급부자는 그것을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고 급부자는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계약금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고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해약금에 한 해제죠. 그랬을 때 급부자가 그것을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고 또는 수령자가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한다는 것은 그 계약금이 어떤 계약금 기준입니까? 바로 이 1,000만 원을 기준으로 하느냐 아니면 실제 교부된 계약금 700만 원을 기준으로 하느냐 어떤 쪽이냐 1,000만 원 기준 1,000만 원 기준입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3번 틀리고 정답. 다시 한번 보시면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수령자가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수령자는 누구예요? 매도인이죠.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원은 약정 계약금이 아니라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이다. 그 앞뒤로 바뀌어졌어.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즉 실제 교부받은 700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 1,000만 원이다. 1,000만 원 이제 약정을 했을 때는 1,000만 원이 바로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계약금이다 이 말이죠. 이해하시죠 여러분? 3번 틀리고 정답 4번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계약금 계약이라고 이는 요물 계약이다. 방금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자, 계약금에 관한 설명 중, 자, 오늘 143페이지. 자, 옳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1번. 계약금 계약은 금전 기타 유가물의 교부를 요건으로 하므로 단지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만 한 단계에서는 아직 계약금으로서 효력, 즉 민법 565조의 1항에 해제를 할 수 있는 권리는 발생하지 않다. 무슨 뜻일까요? 에? 반복하지만 계약금 계약은 요물 계약이라 청약 플러스 승낙 플러스 계약금의 수수까지 돼야지 계약 자체가 성립되는 거거든요. 요물 계약이면. 그러면 계약금 얼마를 지급하기로 약정만 한 단계에서는요, 이 계약금 계약 자체가 성립이 안 돼. 효력도 물론 나타날 수가 없죠. 성립이 안 되니까 효력이 나타나지 않죠. 그러니까 해약금에 한 해제도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도 효과가 안 나타나는 거지. 그 뜻입니다, 여러분. 1번. 자, 2번.
2번 여러분. 자, 매도인이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된 경우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라고 주장한 사안에서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의 배액만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면 이는 당사자가 일정한 금액을 계약금으로 정한 의사에 반하게 될 뿐 아니라 하고 쭉 나와야 돼. 여러분 좀 읽어주십시오. 그래서 이 2번 질문이 결국 뭘 얘기하는 겁니까? 아까 얘기했지만은 계약금에 약정된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했을 때 해약금에 해제를 할 때는 이때는 실제 지급된 계약금을 기준으로 할 게 아니라 약정된 계약금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그 이유를 여기 또 길게 또 제시를 하고 있죠. 지문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좀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시 그 2번 지문이 무려 한 8줄 이상 되는 것 같은데 밑에서 세 번째 줄 올라가면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매도인이 계약금 일부로서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는 것으로는 해지할 수 없다. 그러니까 700만 원을 100이니까 1400 돌려주는 것으로는 이 해약금에 해제를 할 수는 없다. 그 뜻입니다. 3번 매매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급부자, 교부자 같은 말이죠.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약금에 한 해제. 여러분 이 해약금에 한 해제는 당사자 일방이 뭐가 있기 전까지 해야 돼? 이행의 착수가 있기 전까지. 그 소리는 뭐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하려면 매도인으로부터 이행 착수가 있기 전까지 해야 돼. 예를 들면 뭐 등기서류가 교부됐다든지 그런 것이 있기 전까지. 또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급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하려면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이 있기 전까지 또는 잔금이 있기 전까지, 즉 이행 착수가 있기 전까지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4번 매수인이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는 매도인이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 해제는 통고로서 즉시 효력을 발생하며 나중에 계약금 배액의 상환 의무를 진다. 틀렸네요. 통고로서 즉시 효력 발생 X. 자, 해설 참조. 제일 밑에서 세 번째 줄 올라갑니다. 이 해제는 통고로서 즉시 효력을 발생하고 나중에 계약금 배액의 상환 의무만 지는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고 매도인이 수령한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상환하거나 적어도 그 이행 제공을 하지 않으면 이건 해지할 수 없다. 통고만으로 효력 발생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뭐 소비대차 이런 것은 뭐 생략하고요. 예. 자, 여러분 146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1번 지문 보시죠. 계약의 이행불능 여부는 우리가 이행지체 이행불능 등의 채무불이행 사유 중에 자, 계약의 이행불능 여부는 사회통념에서 이를 판정해야 할 것인 바 임대차 계약상의 임대인 의무는 목적물에 사용수익해야 할 의무로서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 있음을 성립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여 임대인이 소유권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의무가 불능하게 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 자,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아까도 여러분 앞 시간에도 잠깐 나왔지만은 갑을 을병 요거 있었죠. 자, 갑을이 매매 계약했고 을병이 또 매매 계약했어요. 여기서 현재 등기는 갑 앞으로 되어 있다. 자, 을과 병 사이 이 매매 계약이 유효하냐? 아까 나왔던 겁니다. 당연히 타인의 물건이나 권리도 매매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는 갑의 소유로 되어 있는 이 건물이 을과 병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임대차도 마찬가지. 임대차도 반드시 이 임대차의 목적물이 임대인 소유라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는 한 임대인 소유여야 이것은 효력이 있다라고 당사자가 뭐 약정, 특약을 한다든지 그러지 않은 한 임대차 목적물도 반드시 임대인 소유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타인의 물건이나 권리도 역시 마찬가지. 매매든 임대차든 목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여러분. 네, 그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2번 질문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 너무 길죠? 네. 그 다음에 3번이 지금 뭘 말하냐면요. 우리가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서 무엇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필요비 상환청구를 행사할 수 있죠.
그래서 거기 여러분 3번 지문 한번 읽어보면요. 자,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목적물의 파손 또는 장애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 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해서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수선 의무를 부담한다. 예, 역시 길게 나왔는데요. 역시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필요비 상환 청구는 당연히 언제든지 인정이 되죠. 유익비 상환 청구도 물론 인정되지만 그건 계약 종료 시, 만료 시 이제 인정이 되는 것이고,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필요비 유익비 상환 청구는 임차인의 권리로서 이것은 강행 규정은 아닙니다. 민법이 그것을 규정하고 있어도 그건 강행 규정이 아니고 임의 규정입니다. 당사자의 특약으로 배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필요비 상환 청구의 그 범위라는 것이 그죠? 방금 그 판례가 뭐냐면요. 그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수선할 수 있는 사소한 정도의 수선이다, 수리다. 이런 경우는 사실 임차인이 스스로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고, 만약에 그것을 수선하지 않으면 임차인의 어떤 사용 수익에 그 방해를 준다든지 어떤 중대한 뭐 영향을 미친다든지 이런 정도의 수선이라면 이건 임대인이 수선 의무를 부담해서 수선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고쳐줘야 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판례를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지문은요. 이건 뭐 여러분 시험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그죠. 상당히 또 지문이 뭐 상당히 깁니다. 이거 4번 지문 또 뭡니까? 이것이죠. 자, A 집에 B가 임차인인데 임차권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이 이 임차 목적물을 C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돌려서 세를 놓은 전대를 했다. 과연 이 양순이라든가 또는 전차인, 전대가 되면 C를 뭐라 그러죠? 전차인이라고 그러죠? 임대인, 임차인, 전대인, 전차인 그렇게 말하잖아. 그죠? 임대인, 임차인, 전대인, 전차인 이렇게 하니까 과연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가 됐을 때 이 전차인의 점유는 과연 불법 점유냐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과연 불법 점유이냐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임대인의 동의 없는 이 전대는 해지 사유가 될지언정 해지권이 행사되기 전까지는 전차인의 점유는 불법 점유라고 볼 수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여기 좀 보시죠.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4번 지문의 마지막 그 석줄입니다. 끝부분에. 임대차 계약이, 자, 밑에서 세 번째 줄 끝부분. 임대차 계약이 존속하는 한도 내에서는 제3자에게 불법 점유를 이유로 한 차임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 할 수 있다가 아니고 없다. 불법 점유를 주장하려면 선행돼야 될 것이 있다. 예? 임차권의 무단 양도 내지 전대를 이유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뭘 해야 돼? 해지권을 행사해야 돼. 해지권 행사해서 임대차 관계를 소멸시키지 않는 한 이 양순이나 전차인의 점유가 불법 점유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4번 틀리고 정답입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자, 147페이지 3번 문제죠. 자, 옳지 않은 것을 했는데. 자,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시, 그렇죠. 필요비는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어도 유익비는 종료 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하나여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2번. 임차인이 임차물에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했을 때는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시에 임대인에 대해서 상환을 청구해. 틀렸다. 종료 시가 아니고 언제든지. 지출한 때 즉시 청구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3번은 뭐, 그 토지 임대차에서의 뭡니까?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죠. 지상물 매수 청구권.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체념 목적을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할 때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일단 1단계 뭐 주장하죠? 계약갱신청권. 그래서 A 토지에 B가 임차인으로서 건물을 이렇게 지어놨는데 두 사람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지상 건물이 현존, 지상물이 가액이 현존하고 있을 때는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서 1단계 뭐합니까? 계약갱신청권. 근데 임대인이 거절하면, 계약갱신 거절하면 임차인은 지상물 매수청권 행사수. 이거 어디하고 똑같아요? 지상권의 물권, 용익물권의 지상권에서의 지상물 매수청권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그겁니다. 4번.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해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한 물, 이거 뭐예요? 부속물 매수청권의 요건이죠.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부속시켰거나 아니면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일 때. 둘 중에 하나죠. 동의 얻어 부속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것일 때. 이때는 임대차 종료 시에 임대인에 대해서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네. 이 부속물 매수청권. 그 3번에 있는 지상물 매수청권이든 4번에 있는 부속물 매수청권이든 모두 뭐다? 형성권이죠. 청구권이라 분류나 실체가 형성권이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시죠. 뭐 밑에 제일 밑에 있는 뭐 그 문제도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민법상 임대차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반법상의 임대차. 가장 옳지 않은 것을 했는데 여러분 3번 지문 한번 보시죠. 3번 지문 다음 페이지. 임차인이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임대차 기간에 약정이 있는 때도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의 해지 통고를 할 수 있고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은요 임차인이 파산 선고 받으면 이 해지 통고 사유가 되거든요. 해지 통고. 근데 일반적인 해지 통고는 기간 정하지 않았을 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해지 통고할 수 있는데 임대차에서 임대인이 해지 통고하면 6개월. 그렇죠? 임차인이 해지 통고하면 1개월 뒤에 효력이 생기죠. 그런데 여기서 임차인이 파산 선고를 받았을 때는 자 방금 말이 좀 잘못 나왔습니다. 해지 통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않고 규정은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실질적 의미는 해지 통고입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이 파산했는데 해지할 수 있다고 민법은 규정하고 있어도 실질적으로는 해지 통고예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해지할 수 있다. 해지해버리면 즉시 소멸하니까 나가야 되거든. 임차인이. 그런데 임차인이 파산해가지고 해지당한 것은요. 즉시 소멸. 내쫓는다. 이건 너무 가혹하다. 그래서 해지 통고로 해석이 됩니다. 규정은 해지할 수 있다 돼 있어도 요것만큼은 해지 통고로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6개월 정도 말미는 줘야 됩니다. 아울러 거기 두 번째 줄 끝에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할 때 손해배상 청구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네,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보시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자, 도급. 149페이지 도급 나옵니다. 자,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2번, 제일 밑에. 네, 여러분,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시죠. 뭐 2번 문제 뭐 종전에 우리 또 다 풀어보았던 문제긴 합니다만은 자, 그 마지막 4번 지문에서 150페이지 그 4번 도급 계약에서 수급인이 이를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죠. 없다가 아니고. 그죠? 있답니다. 수급인이 이를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네,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위임입니다. 여러분, 위임. 네, 1번. 자, 위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민법상 위임은 유상이 원칙. 유상이 아니고 무상이 원칙이죠. 네? 민법상 위임은 무상이 원칙. 물론 무상성, 유상성 모두 가질 수 있습니다만은 원칙은 무상이다. 보수 지급에 관한 특이하게 없더라도 위임은 보수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 즉시 틀렸습니다.
무상이 원칙이니까. 네. 그 다음에 2번 수임인은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 없이 제3자로 하여금 자기에게 가름하여 위임 사무를 처리하게 하지 못한다. 이거 뭐예요? 복수임인을 둘 수 없다. 원칙적으로. 민법 총칙에서 복대리, 그 임의대리인의 복인권 있잖아요. 그것과 비슷하죠. 임의대리인 원칙적으로 복인권이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그러듯이 위임에서도 수임인은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 없이 복수임인을 둘 수 없다. 그 제3자를 이제 그냥. 근데 시험에는 복수임이라는 용어는 가능성은 좀 희박하죠. 그렇지만 여기 제3자가 복수임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3번 수임인은 위임 사무 처리로 인해서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 및 그 수취한 과실을 위임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4번 위임 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당사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이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때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네. 자, 이 정도 좀 보시고요. 네, 내용이 많죠. 자, 그 다음에 152페이지에 조합 2번 문제. 자, 이것도 2번 지문을 좀 주의 깊게 보시죠. 자, 2인 조합에서 두 사람이 동업하는 관계에서 2인 조합에서 조합원 1인이 탈퇴하면 조합 관계가 종료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들은 청산 절차를 거쳐 자녀 재산을 분배받는다는데 잘못됐죠. 잘못됐습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 한번 보시면은 해설 좀 보시면은 마지막에 자, 밑에서 네 번째 줄 2인으로 된 조합 관계에서 그중 1인이 탈퇴하면 조합 관계는 끝난다고 할 것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은 해산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청산이 뒤따르지 아니하며 조합이 해산되지 않으니까 청산이 따를 리가 없죠. 따라서 조합원의 합의에 속한 조합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 소유에 속한답니다. 둘 중에 한 사람 탈퇴하더라도 해산 청산 절차를 거치는 게 아니라 남은 조합원의 단독 소유에 속하고 탈퇴자와 남은 자 사이에서는 계산을 하는데 불과하다. 그 뭐 지분이란가 이런 것을 이제 계산해서 쳐주는 그런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맞습니다. 자, 이제 많이 좀 더 압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157페이지. 자, 부당이득. 157페이지. 부당이득. 자, 가장 옳지 않은 세인데요. 역시 1번 한번 보시죠. 1번 질문. 자, 채무자가 피해자로부터 횡령한 금전을 그대로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했다. 이런 경우 채권자가 그 변제를 수령함에 있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이 단순히 과실만 있더라도 채권자의 금전 취득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법률상 원인을 결여한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예. 그러니까 법률상 원인을 결여한 부당이득이 된다. 이런 뜻인데 법률상 원인을 결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자, 해설 참조. 자, 제일 밑에 여러분 밑에서 5번째 줄 올라갑니다. 채무자가 횡령한 금전으로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채권자가 그 변제를 수령함에 있어 악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금전 취득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법률상 원인을 결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당연히 부당이득이 성립된다. 그죠? 그런데 채권자가 그 변제를 수령함에 있어 단순히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제는 유효하고 채권자의 금전 취득이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 법률상 원인을 결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묶어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페이지 3번. 자, 부당이득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을 사용했을 때 부당이득에 반하는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분적 이득에 반해서 불가분채무라고 합니다. 불가분채무. 그래서 불가분채무는 각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한 사람이 채무 이행을 하게 되면 다른 채무자도 면책된다. 예, 의무를 면하게 된다. 이건 뭐 연대 채무나 같은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는요. 그 다음에 2번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때는 그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 반환 책임이 있으므로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하면 언제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되죠? 판결 확정 시간이고 패소 판결 확정 시간이라 소재기시입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나십니까? 물권법에서도 선의의 점자라더라도 본권에 관한 수에서 패소했을 때는 소재기시로부터 악의점자로 간주된다. 그것하고 마찬가지로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했을 때는 판결 확정시가 아니고 소재기시로부터 악의의 수익자가 된다. 자, 그 다음 3번. 채무자가 아닌 자가 착오로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채무자가 아닌 자가 착오로 남의 빚을 자기가 갚았다. 채권자가 그걸 그대로 믿고 선의로 증서를 회멸하거나 즉 차용증을 찢어버리거나 담보를 포기하거나 또 당연히 받았다. 채무 받았다. 변제 받았다 해서 그대로 방치하다가 시효로해서 채권을 잃은 때는요. 변제자는 그 반환 청구를 못하고 변제자는 채권자에게 반환 청구를 못하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못하고 채무자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겠죠. 행사할 수 없다가 아니고 채무자에 대해서 구상 네가 갚아야 될 빚을 내가 갚았으니까 너 나한테 다시 돌려줘 라고 구상권 행사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한번 틀리고요. 4번 매매계약이 무효로 되는 때에 매도인이 악의의 수익자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도인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매매대금에 대해서 법정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하지만 네 맞습니다. 매도인의 매매대금 반환 의무와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절차 이행 의무가 동시행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동시행 항변권을 행사하여 매수인의 의무 이행 전까지는 이자 채무를 면할 수 있다. 네, 이것도 여러분 자 네, 자 해설을 좀 참조하십시오. 자, 제일 밑에서 이건 위에서 내려가야 됩니다. 4번에 대한 해설의 위에서 한 6번째 줄입니다. 계약 무효의 경우자 6번째 줄 위에서 둘, 넷, 5번째 줄이군요. 네, 4번 지문 해설 중간 부분. 계약 무효의 경우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해서 부담하는 반환 의무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로서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법정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함으로까지 밑줄 쳤고요. 그리고 밑에서 세 번째 줄 올라가면 이와 같은 법정이자의 지급은요 부당이득 반환 성질을 가지는 것이다. 이건 손해배상 성격이 아니다. 부당이득 반환 의무의 성격이 있다. 예. 자 그렇게 반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자, 불법행위로 가 보시죠. 162페이지. 162페이지. 자, 불법행위. 자, 하단에 1번 문제 보시죠. 불법행위 책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 등이 국가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외에 공무원 개인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지만 공무원에게 경과실 뿐인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자, 2번 집행관이 채무자 아닌 제3자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채권자가 압류 당시 그 압류 목적물이 제3자의 재산임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면 집행관이 채무자 아닌 제3자 재산을 압류함으로써 받은 제3자 손해에 대해서 불법행위자로서 배상 책임을 진다. 네. 3번 공탁 공무원에게는 형식적 심사권만 있으므로 절차적 요건이나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공탁금 회수 청구를 인가하였다 하더라도 공탁 공무원에게 공탁 관련 법령이 요구하는 직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그 직무 집행을 그르친 과실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했는데 이것은 잘못된 지문이죠. 그죠? 자, 역시 여러분 해설에 묶어두시고요. 해설 제일 밑에서 6번째 줄 올라갑니다. 그 판례 사건번호 옆에. 자, 공탁 공무원에게는 형식적 심사권만 있다 하더라도 부터 나머지 묶어버리시죠. 나머지 묶어버리세요. 그리고 밑에서 세 번째 줄 봅니다. 결정적으로 절차적 중간에 절차적 요건이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공탁금 회수 청구를 인가한 공탁 공무원에게는 공탁 관련 법령이 요구하는 직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직무 집행을 그르친 과실이 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자, 이건 뭐 읽어두는 방법밖에 없죠. 자, 읽어두는 방법. 자, 이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 여러분 또 역시 밑에 사용자 책임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사용자 책임에 대해서 가장 옳지 않은 것 제일 밑에 1번 자 민법 756조의 사용자와 피용자와의 관계는 사용자 배상 책임을 규정한 것이 756조죠. 반드시 유효한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에 하라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지휘 감독 아래 그 의사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는 집행하는 관계에 있을 때도 사용자 피용자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반드시 유효한 고용관계가 성립돼야지만이 사용자 배상 책임이 적용되는 것만은 아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2번 피용자가 퇴직한 뒤에도 사용자의 실질적인 지휘 감독 아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그의 행위에 대하여 종전의 사용자에게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을 좀 보시죠. 4번. 동업관계에 있는 자들이 공동으로 처리해야 할 업무를 동업자 중 1인에게 맡겨 처리하도록 한 경우에는 이런 경우는 이제 그 동업자이면서 맡긴 사람이 사용자적 지위에 선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거든요. 그래서 그 계속 읽으면 다른 동업자는 기본적으로 그 업무 집행자의 동업자로서의 동등한 지위에 있으므로 업무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동업 관계에 있는데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에게 업무를 처리하도록 맡겼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맡긴 사람은 업무 집행자의 동업자이자 동시에 사용자의 지위에 선다. 예? 그래서 사용자 배상 책임이 성립될 수 있다. 있다는 것입니다. 배상 책임이 성립될 수 있다. 그래서 4번 답입니다. 자, 이 정도 이제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족법, 친상법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네. 자, 169페이지. 자, 1번입니다. 사실혼에 대해서 가장 옳지 않은 세인데 1번. 사실혼은 혼인의 의사와 혼인생활의 실체는 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뭐, 그렇죠. 그 다음에 2번. 사실혼 관계에 있어서는 부부가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해야 할 의무가 없다 했는데요. 사실혼 관계에서도 여러분, 판례는 자, 밑에, 해설 밑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올라갑니다. 사실혼 관계에서도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죠. 3번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 사이는 친족 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며 배우자로서 상속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고요. 4번 미성년자가 혼인의 의사로 혼인관계의 실체를 갖춘 사실혼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민법상 성년의제가 되지 않는다. 민법상의 성년의제,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혼인을 하게 되면 성년으로 의제된다는 성년의제는 법률혼 관계에 한한다. 네. 자, 바로 밑에 문제. 혼인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부부간의 동거 부양 협조 의무는 정상적이고 원만한 부부관계 유지를 위한 광범위한 협력 의무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서로 독립된 별개의 의무라고 할 것이다 했는데 여러분 부부간의 동거 부양 협조 뭐 정조 의무 이런 거 있죠. 동거해야 되고 부양해야 되고 협조해야 되고 정조를 지켜야 되고 하는 이런 의무는 일방에게는 의무지만 타방에게는 권리가 되고 그것은 또 서로 간의 권리자 의무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서로 별개의 의무가 아닙니다. 별개의 의무가 아니고 독립된 별개의 의무가 아니죠. 응?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권리자 의무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당연히 볼 수 있죠. 동거 의무는 상대방한테는 일방에서는 동거 의무지만 상대방한테는 동거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되는 것이고 그렇죠. 네. 부양 의무가 있으면 또 부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 2번 부부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를 거부함으로써 자신의 협력 의무를 스스로 저버리고 있다면 상대방의 동거 청구와 권리 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게 부양요직을 청구할 수 없다. 네. 네. 그렇습니다. 부부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를 거부함으로써 협력 의무를 동거 의무를 스스로 저버리고 있다면 상대방의 동거 청구와 권리 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한테 부양료 지급 청구를 못한다. 그러니까 자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권리를 주장하지는 못한다는 그런 의미도 되겠죠. 3번
금전 차용 행위도 금액 차용 목적 실제의 지출 용도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그것이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목적하는 것이라면 일상가사 대리권 있잖아, 그죠? 827조의 일상가사 대리권의 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아파트 구입 비용 명목으로 차용한 경우 그와 같은 비용의 지출이 부부 공동체 유지에 필수적인 주거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면 일상가사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4번 부부 일방이 동거물을 위반했을 때는 상대방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네, 좋습니다. 자, 171페이지 2번입니다, 여러분. 자,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청권. 재산분할 청권에 대해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이혼 소송과 재산분할 청구가 병합된 경우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면 이혼 소송의 종료와 동시에 재산분할 청구 역시 종료된다고 합니다. 판례의 태도죠. 네. 2번. 당사자가 이혼 소송과 병합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로서 금전을 지급하는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재산분할 청구를 양도할 수 있다. 그럼 금전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이것은 구체화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재산분할 청구권이 구체화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양도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게 판례의 태도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번 틀렸고요. 3번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는 소멸한다. 재산분리 이렇게 재산분리 이렇게 암기했습니다. 그죠? 그 소리가 뭡니까? 재산분리.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2년을 경과한 때는 소멸한다. 재산분리 이렇게 그냥 뭐 암기했습니다. 단순히. 자, 4번.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을 함에 있어서는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의 청산적 요소와 이혼 후 부양적 요소 외에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그 프로세스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도 있다. 네. 자, 이런 이 재산 분할 청구는 중요하니까 유력한 또 예상 부분이죠.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자, 172페이지 3번 문제도요. 3번 문제도. 네, 3번 지문 한번 보실까요? 자,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재산 분할에 관한 협의를 한 경우에는 그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 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않고 혼인관계가 존속하게 되거나 당사자 일방이 제기한 이혼 청구에 소요해서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위 재산 분할 협의의 효력이 발생한다는데 이건 틀린 지문이죠. 그래서 역시 오른쪽 페이지에 해설의 밑줄 작업을 좀 하겠습니다. 자, 위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 줄. 자, 중간쯤에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재산 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까지 밑줄 쳐주시고요. 그 다다음 줄에 중간에 그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 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하나여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밑줄. 장차 협의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그것을 전제로 해서 재산분할 협의를 했을 때는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졌을 때 그 효과가 생기는 거죠. 당연히 효과가 생기는 것이다. 거기까지 밑줄 딱 쳐주시기 바랍니다. 협의 이혼이라는 또 일종의 조건 아닙니까? 장래 협의 이혼이 이루어질지 아닐지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니까 조건인데 조건 성취 효력은 언제 생깁니까? 조건이 성취됐을 때 효력이 생기는 거죠. 특히 정지 조건 같은 경우에는 성취됐을 때 효력이 생기는 것이죠. 따라서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 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하나여 재산 분할에 대한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참고로 그 다음 줄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혼인관계가 여전히 존속하게 되거나 당사자 일방이 제기한 이혼 청구에 소요해서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은 여러분 협의 이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때는 그 협의 이혼이라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것으로 봐야 되죠. 그래서 조건 불성취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뜻이 됐습니다. 유력한, 당연히 또 유력한 판례. 그렇죠? 여러분들 딱 좀 찍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자, 다음 페이지 174에 2번 친양자에 대한 문제 보시죠. 친양자. 자,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양자 제도의 어떤 불합리랄까.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나온 제도죠. 친양자. 자, 1번 친양자를 하는 자는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하여야 한다. 다만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번 친양자로 될 자는 미성년자여야 한다. 3번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본다. 혼인 중 출생자로 본다. 따라서 부양이나 상속 등의 관계가 발생하고 친양자는 원칙적으로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그리고 4번 친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 종료됩니다. 이것이 양자와 차이점이죠. 그죠? 양자 제도는 종전의 친족관계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양자 제도지만 친양자는 바로 자, 그래서 해설에 밑줄 좀 치고 가시죠. 해설의 박스 안입니다. 박스 안에 친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그 몇 조 뭐 몇 항 생략하고요. 예?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 종료된다. 자, 그 다음에 밑에 후견 1번 문제. 자, 1번 지문.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지속적 지 나오면 지성부한 그랬죠. 지성부한입니까?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은 나가면 성년 후견 개시 심판한다. 성년 후견 개시. 그다음에 만약에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서 하고 나면 부한. 한이 뭡니까? 한정 후견 심판한다. 자, 1번 맞고 2번.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이 있는 경우라도 반드시 성년 후견을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성년 후견인은 반드시 두어야 되죠. 법정 대리인 반드시 두어야 되죠. 성년 후견인. 그 다음에 피성년 후견인의 신상과 재산에 관한 모든 사항을 고려하여 성년 후견을 두지 않을 수도 있다는데 틀렸고 반드시 두어야 되고 또한 성년 후견인은 미성년 후견과 마찬가지로 여러 명 둘 수 있고 했는데 성년 후견인은 미성년 후견인은 한 명으로 한다. 성년 후견인은 여러 명 둘 수 있다. 이렇게 박스 안으로 들어갑니다. 해설의 박스. 첫 줄에 미성년 후견인의 수는 한 명으로 하지만 두 번째 줄 피성년 후견인의 법정 대리인인 성년 후견인은 끝에 여러 명 둘 수 있다. 미성년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 말입니다. 이 참 용어가 참 헷갈리죠.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인데 그때 후견인을 미성년 후견이라 하죠. 이것은 한 명으로 하는데 피성년 후견인의 법정 대리인이 뭡니까? 성년 후견인. 용어가 참 헷갈립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 명 둘 수 있다. 자, 그래서 상단에 2번 지문 X. 그다음 3번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하고 나오면 부한. 지속적으로 하고 나면 지성. 그랬었죠. 그래서 부족한 사람 하면 끝에 한정 후견 개시 심판한다. 맞고. 4번 미성년자에 대하여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법률행위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는 후견을 둬야 한다. 그래서 그것이 미성년 후견이다. 그죠? 한 명으로 한다는 거. 그 다음에 5번 미성년 후견인이 미성년자와의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를 하면은 미성년 후견인은 가정법원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후견 감독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부 조문이죠. 조문. 그 다음에 밑에 2번 성년 후견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1번 성년 후견은 여러 명 둘 수 있고 아까 했고요. 법인도 성년 후견이 될 수 있다. 2번 성년 후견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그 재산에 관한 법령에 대해서 대리한다. 대리권. 피성년 후견을 대리한다. 3번 가정법원은 성년 후견이 가지는 법정 대리권의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뭐 한정 후견의 대리권 범위도 가정법원 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피성년 후견은 자신의 신상에 관해서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다. 그러면 이 신상은 동그라미 쳐주죠. 신상에 대해서는 단독 결정할 수 있어요.
아무리 피성년 후인이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으로서 심판을 받아서 피성년 후인이 됐다 하더라도 또 자신의 법률행위는 취소 사유가 된다 하더라도 신상에 관한 사항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신상에 관한 사항은 어떤 것이라 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의료행위의 동의라든가 그렇죠? 의료행위의 동의. 그다음에 이제 뭐 주소나 거소를 결정한다든가 이런 것들 신상에 관한 것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자기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그 주거 내에 CCTV를 설치하게 되면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이제 결정하는 문제 이런 것들 다 신상에 관한 문제라고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자, 여러분. 176페이지에 우리가 부양의 1번 문제도 한번 여러분 체크를 한번 해 주시고요. 한번 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5번 지문이 지금 문제가 되죠. 5번이. 예, 5번 지문. 증여자가 증여를 해지할 수 있는 민법 556조 제1항 제2의 부양 의무에는 두 번째 줄에 직계 혈족 및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간의 부양 의무뿐만 아니라 친족간이 아닌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한 부양 의무도 포함되어 이게 틀린 거죠. 그 외에 그 증여자가 부담부 증여 이런 것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양을 조건으로 그죠? 부양을 해줄 것을 조건으로 재산을 증여한다. 자, 그랬다가 뭘 할 수 있어요? 해제를 할 수 있죠. 네,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했을 때 해제할 수 있죠. 자, 그것을 그 규정, 그러한 그 규정에서 말하는 바로 부양 의무는 직계 혈족 및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간의 부양 의무를 말하는 것이지. 네? 친족 간이 아닌 당사자 사이 약정에 의한 부양 의무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판례의 태도죠. 그러니까 그 친족간이 아닌 당사자 사이 약정에 의한 부양 의무도 포함되어 있는 건 틀렸습니다. 자, 해설 오른쪽 페이지 제일 위에 자, 친족간의 부양 의무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다음 밑줄 친족간이 아닌 당사자 사이 약정에 의한 부양 의무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뭐 최근에 뭐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 재력가 할아버지가 손자가 연예인이더만요. 연예인. 아이돌 그룹의 뭐 무슨 연예인인가 뭐 그렇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뭐 건물 소유권 넘기고 그다음 뭐 이렇게 토지 이런 것들 재산 부동산 증여하면서 부양 의무를 조건으로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근데 그 손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돌려달라.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이제 해제권 행사죠, 그죠? 그랬는데 이제 그것도 할아버지와 손자 간에 또 분쟁이 또 다툼이 또 이렇게 할아버지가 진실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런 약정은 없었다. 뭐 등등 뭐 이렇게 이제 갑론을 박하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건 당연히 뭐 조손간이니까죠. 할아버지와 손자간이니까 당연히 여기 포함될 수 있겠죠. 이 해제권 행사, 부양 의무를 지키지 아니함으로써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바로 이 규정에 적용되는 그 친족 간의 부양 의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친족 간이 아닌 당사자 약정에 의한 부양 의무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왜 그 뭡니까? 그 뭐 또 이럴 때는 꼭 뭐 재력이 있는 노인이 또 주인공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력 있는 어떤 할아버지가 자신을 위해서 뭐 도움이라 합니까? 간병인, 그러니까 십수년을 자신의 그 간병인으로서 해준 사람에게 또 이렇게 부양 의무 조건으로 증여를 했다가 부양 의무를 지키지 않으니까 또 여기에 대해서 뭐 해제권 행사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까 이 친족 관계가 아닌 그죠? 아닌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한 부양 의무는 이 556조
또는 이 558조의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 바로 그런 뜻이었다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179페이지로 넘어가시면요. 179 넘어가고요. 그럼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내일입니다. 내일 모레죠. 우리 시간상으로는요. 별도로 법원 행시 문제는 또 압축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고요. 180페이지의 2번 문제. 2번 문제 여러분. 상속회복 청구의 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상속회복 청구권. 역시 뭐 우리가 이 가족법이 친상법이 두 문제 정도의 출제 가능성을 가지고 있죠. 근데 역시 이 상속회복 청구권 또 중요한 출제 대상이죠. 한 문제 정도. 자, 1번 부동산에 관한 상속회복 청구권. 상속인이 누구를 진정상속인이 누구를 상대로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해서 행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권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참칭상속인을 해서 상속권이 침해당했을 때 이때 행사. 1번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상속인의 한 사람인 갑 단독 명의로 맡겨진 소유권 보존 등기가 공동상속인의 소유인데 그것이 한 사람 상속인 중 한 사람 단독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됐다. 그 소유권 보존 등기가 제3자가 갑의 의사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관계서를 위조하여 마친 것이고 달리 갑이 자기만이 상속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면 갑을 상속회복 청구의 소에서 말하는 참칭 상속이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갑의 의사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위조되어서 보존 등기가 됐고 또 갑 자기만이 단독 상속이다 이렇게 주장한다고 볼 만한 어떤 자료도 없다면 참칭 상속이라고 볼 수 없답니다. 네. 그 다음에 2번 상속인으로 오인될 만한 외관을 이것이 참칭 상속인의 의미죠. 그죠? 예, 해당되는 자죠. 상속인으로 오인될 만한 외관을 갖추고 있지 않거나 상속재산을 점유하고 있지도 않은 자가 점유 스스로 상속인이라는 주장만을 하였다 해서 이를 끝에 참칭 상속이라 할 수 없다. 역시 맞고요. 3번 상속회복 청구에서는 진정상속인과 참칭상속인이 주장하는 피상속인이 동일인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정상속인이 주장하는 피상속인과 참칭상속인이 주장하는 피상속인이 서로 다른 사람일 때는 이때는 좀 중약하고 끝부분에 상속회복 청구의 소라고 할 수 없다. 4번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협의분할이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상속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를 마친 경우에 협의분할이 다른 공동상속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라는 것을 이유로 우리가 협의분할 당연히 공유자 전원이 참여해야 되죠. 물론 재판상 분할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다른 공동상속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라는 것을 이유로 다른 공동상속인이 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은 상속회복 청구의 소에 해당되지 않다? 해당된다. 뭐 그냥 읽고 여러분 판례가 그대로 이제 판례 중심으로 이제 출제가 될 테니까 상속회복 청구권에 관해서는 뭐 된다, 되지 아니한다, 뭐 참칭 상속이라 볼 수 있다, 없다. 단순히 이제 있다, 없다, 된다, 아니 된다, 그죠? 해당된다, 안 된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러한 뭐 중요한 판례들을 역시 반복해서 좀 읽어두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183페이지, 183페이지 1번 상속의 승인과 포기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상속인은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3개월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단순 승인, 한정 승인, 포기를 할 수 있다. 상속인의 한정 승인 여러분 아시죠? 그렇습니다. 한정 승인 또는 단순 승인, 포기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 오히려 적극 재산에 비해서 소극 재산이 더 클 때, 채무가 더 초과됐을 때 한정 승인 할 수 있다. 2번 상속인이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이라면 상속 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하고 상속 재산의 유무를 안 날을 말하며 이건 뭔가 앞뒤로 바뀌어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다는 것을 안 날을 뜻하거나 상속 포기 제도를 안 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앞뒤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로 잡아서 앞뒤로 바꾸어서 여러분 해설은 제대로 나와요. 해설 밑에서 세 번째 줄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이라 하면
상속 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므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나를 말하는 것이므로 거기까지. 상속재산 또는 상속채무의 존재를 알아야만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2번 틀리고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다는 것을 안나를 뜻하는 것이고 상속 포기제도 안나를 의미하는 것이지 상속재산의 유무를 안나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상속재산의 유무 이런 것은 그것은 해당되지 않는다.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상속이 되었다는 사실을 안 날. 자, 있습니다. 자, 바꿔냈죠. 자, 다음 페이지 한정승인 184페이지 제일 하단에 한정승인. 자,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지문에서 상속인이 한정승인 신고를 하게 되면 피상속의 채무에 대한 한정승인자의 책임은 상속재산으로 한정이 되고 그 결과 상속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에 의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입행을 할 수가 없고 상속재산으로부터만 채권 만족을 받을 수 있다. 한정승인 신고가 있게 되면 그렇죠?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죠. 한정승인 신고가 있게 되면 채권자는 상속 채권자는 상속인의 고유 재산에 대해서는 강제 집행을 할 수 없다. 상속 재산으로부터만 만족을 받을 수 있다. 2번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면은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 또는 위 기간 내에 상속 채무가 상속 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단순 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3번 상속 채권자가 한정승인자의 고유재산에 대해서 강제입행을 할 수 없고 상속재산으로부터만 채권 만족을 얻을 수 있으므로 상속채권자는 한정승인자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하여 저당권 등의 담보권을 취득한 사람과의 사이에서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 있다는데 잘못됐죠. 네, 잘못됐습니다. 네. 우선적 지위. 네, 우선적 지위를 주장하지는 못하죠. 네, 그래서 자 역시 3번, 오른쪽 페이지 3번 해설입니다. 네, 해설 부분 3번 상속 채권자가 아닌 한정 승인자의 고유 채권자가 한정 승인자의 고유 채권자가 그러니까 상속 채권자가 아닌 한정 승인자의 고유 채권자 원래 상속인과 채권 관계에 있었던 고유 채권자가 상속 재산에 관하여 담보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 채권자가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소극이고요.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 없다. 상속 채권자가 상속 재산으로부터 채권에 만족을 받지 못한 경우 한정 승인자의 고유 채권자가 상속 재산의 책임 재산 고유 채권자가 상속 재산을 책임 재산으로 삼아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서도 원칙적으로는 할 수 없다. 네. 수 없다. 원칙적 소극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4번 질문에서 상속인의 한정승인을 한 때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 권리 의무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네, 한정승인을 했을 때는 피상속인에 대한 재산상 권리 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5번 한정승인자는 조건 있는 채권이나 존속기간에 불확정한 채권은 법원에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서 변제를 한다. 자, 일단 여러분 여기까지 봤습니다. 자, 봤고요. 네. 일단 여기까지 봤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다룬 문제에 대해서는 예상되는 같은 그 부분으로서 좀 중요시하게 좀 다루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 일단 이것으로 일단 기본적인 최종 점검을 일단 끝내고 그다음에 다음에 바로 이어서 이제 그 법원 행시 문제 2018년 문제 자 40문제가 됩니다. 물론 그 문제 다 풀어보는 것은 아닙니다. 역시 그 문제 중에서 특별히 선별해 가지고 또 다루게 될 겁니다. 한 2시간 정도 2교시 정도로 예정을 해서 이렇게 해설을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무관 승진 시험에서는 지금까지 풀어보았던 이렇게
같이 다루어 보았던 문제를 철저히 좀 분석하는 것으로 하셔도 되겠고요. 일단 뭐 법원 행시 문제가 그러니까 올해가 아니고 작년이죠. 2018년 출제했던 문제가 지문이 대단히 길고 여러분도 직접 뭐 항상 이렇게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길고 또 의외의 뭐 어떤 그런 경향을 또 보여준 그러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뭐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소 좀 도움이 좀 중요도가 좀 약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또 여러분 한번 같이 다루어 봄으로서 여러분이 참고가 되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시청하셔도 되고 굳이 뭐 하지 않아도 무방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선택하기 나름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설명은 이것으로 일단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